지지원, 이 생선 너무 익은 거 아냐? 전업주부가 집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남편 박상훈의 목소리는 기름기 밴 칼날처럼 날카롭게 날아와 주방의 연기와 거실의 소음 사이를 뚫고 내 심장에 정확히 박혔다. 오늘은 설날이었다. 거실에는 박씨 집안 친척 30명 남짓이 모여 북적이고 있었고 나는 지난 이틀 동안 태역 감긴 다람쥐처럼 주방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거실의 남자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지난 한 해 거둔 성과를 떠벌리기 바빴고 여자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어느 집 며느리가 더 살림을 잘하는지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우는지 품평회를 열고 있었다. 그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풍경 속에서 나는 철저한 이방인이자 그저 물을 나르고 요리를 내오고 밥을 푸는 배경화면에 불과했다. 방금 막 끓여낸 뜨거운 삼계탕 냄비가 든 쟁반을 들고 조심스레 주방을 나설 때였다. 뚝배기에서 전해지는 열기에 손바닥이 화끈거리고 마비될 것 같았지만 그 고통은 방금 상훈이 내뱉은 독설이 주는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순간 거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30쌍이 넘는 눈동자가 일제히 나를 향했다. 그 눈빛들은 제각각이었다. 대놓고 고소해하는 눈빛, 구경거리가 생겨 흥미진진해하는 눈빛, 그리고 몇 방울의 가증스러운 동정심까지. 그들은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지난 18번의 전례처럼 자존심을 짓밟힌 채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사과하기를. 여보,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다음에는 꼭 신경 쓸게. 시어머니 오숙자 씨는 소파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입안에 머물던 씨, 껍질을 내가 방금 닦아놓은 반짝이는 바닥 위로 정확히 뱉어내며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다. 그렇고 말고 1년 12달 집구석에 처박혀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내니 저걸 어디다 쓰겠니? 신우이 박민아는 스마트폰을 높이 치켜들고 친구들에게 집안 풍경을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카메라 렌즈는 노골적으로 내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화면을 향해 콧소리를 섞어가며 속삭였다.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로 우리 집의 그 현모양처 올케예요. 불쌍하죠? 머리가 좀 안 돌아가서 오빠한테 맨날 혼나면서도 저러고 사네요. 나는 뜨거운 삼계탕 냄비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춰섰다. 뚝배기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닭은 친정엄마가 시골에서 정성껏 키워 보내주신 귀한 토종닭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위로 피어오르는 김은 나를 조롱하는 연기처럼 느껴졌다. 19번째였다. 나는 그 숫자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내가 사준 와이셔츠 브랜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5번째는 시어머니 생신 때 끓인 미역국이 너무 짜다는 이유였고, 10번째는 그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밥 먹으라고 불렀다가 흐름을 끊었다는 이유였다. 그는 매번 이혼이라는 단어를 무기 삼아 나의 죄를 심판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협공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졌고 고개를 숙이며 빌었다. 나의 인내가 집안의 평화를 지켜줄 거라 믿었다. 나의 헌신이 그의 돌 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연봉 1억이 넘던 재무이사직도 미련 없이 던져버렸고 나만의 자부심과 당당함을 지워버린 채 기꺼이 그의 집안 뒤치다꺼리를 도맡았다. 5년 1800일이 넘는 낮과 밤 동안 나는 이름도 없고 자아도 없는 오직 박상훈의 아내라는 꼬리표만 달린 무료 가사 도우미로 살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그는 항상 자신을 흠모해온 사촌 동생, 아니 사실상 불륜에 가까운 사이인 장서윤 앞에서 위세를 떨치기 위해 나를 발판 삼아 모욕했다. 승리자의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서윤의 입가에 걸린 그 옅은 미소는 상훈의 말보다 더 날카롭게 내 심장을 베었다. 문득 헛웃음이 났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던 나. 자신이 가련해서 웃음이 났고 나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인 양. 여기는 저 남자가 가소로워 웃음이 났다. 그리고 이 대가족 전체가 나를 언제든 밟아 뭉개도 되는 걸레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스웠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상심이 크면 마음이 죽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찢어지는 통증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려오는 차가운 평온함. 심지어 해방감마저 느껴지는 묘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웃었다. 쓴웃음도 냉소도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찬란하고 화사한 미소였다. 나 스스로도 낯설 만큼 아름다운 미소. 지난 5년 동안 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그 미소가 내 얼굴 위로 떠올랐다. 나의 웃음소리에 거실의 소란이 멈췄다. 상우는 내가 미치기라도 한 줄 아는 모양인지 당황한 기색으로 나를 보았고 시어머니 역시 씨를 까먹던 손길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다. 모두가 경악한 눈으로 나를 주시하고 있을 때 나는 한 가지 동작을 취했다. 허리에 두르고 있던 기름때가 얼룩지고 낡아빠진 앞치마를 풀어냈다. 결혼할 때 샀던 귀여운 딸기 문양이 그려져 있던 앞치마였다.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누런 기름, 자국만 가득해 흉측한 흉터처럼 내 5년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 물건이었다.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족쇄였다. 나는 앞치마를 둥글게 말아 쥐었다. 그리고 상운의 앞에 놓인 그가 가장 좋아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그릇을 향해 거칠게 던져버렸다. 철퍼덕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뜨거운 국물은 상운의 얼굴과 옷에 튀었고 옆에서 구경하던 서윤의 하얀색 실크 원피스 위에도 선명한 자국을 남겼다. 아, 서윤이 비명을 질렀고 상운 역시 뜨거움에 펄쩍 뛰어올랐다. 그는 얼굴에 묻은 기름기를 닦을 새도 없이 내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지지원 너 미쳤어? 나는 그의 포효에 대꾸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 아수라장도 안중에 없었다. 나는 불을 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분명하게 말했다. 그래, 박상훈. 지금 당장 구청 가자.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는 친척들을 한 바퀴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상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에 모인 모든 이의 귀에 천둥소리처럼 박혔다. 누가 먼저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나 내기라도 할까? 안 찍는 쪽이 손자다. 박씨 가문의 대저택 거실에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방금까지 시끄럽던 소음은 사라지고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모두가 일시정지 버튼이라도 눌린 듯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나를 바라봤다. 상훈의 얼굴은 빨강, 하양, 파랑으로 시시각각 변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자기 손바닥 안에서 주물럭거리던 여자가 감히 전 친척 앞에서 밥상을 엎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가 더듬거리며 되물었다. 자신이 환청을 들은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눈치였다. 시어머니 오숙자 씨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그녀는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지지원, 네가 아주 미쳤구나. 설날 아침부터 어디서 행패야. 당장 내 남편한테 무릎 꿇고 사과 안 해? 연세가 지긋한 몇몇 친척들도 가식적인 표정으로 중재에 나섰다. 에이 지원아.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데 뭘 그래. 상훈이도 술 한 잔에서 말이 좀 거칠었던 거지. 진심이겠니. 그래. 어서 국물 좀 닦고 앉아라. 다들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니? 설날에 이혼이 무슨 불길한 소리야. 나는 그들의 가식적인 얼굴들을 보며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불길하다고? 내 지난 5년의 삶 중에 단 한순간이라도 길한 순간이 있었던가?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식탁에 난장판을 내버려 둔 채 거실 TV 앞으로 걸어갔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과 미리 준비해둔 데이터 케이블을 꺼냈다. 다들 제가 사소한 일로 유난 떤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쇼라도 하는 줄 아시나 본데. 나는 휴대폰을 TV에 연결하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좋아요. 마침 설날이라 친척분들도 다 모이셨으니 잘 됐네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았는지, 그리고 이 집안 꼬락서니가 어떤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상훈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친 모양이었다. 지지원.
너 또 무슨 해괴한 짓을 하려는 거야? 나는 대답 대신 스마트폰의 화면 공유 버튼을 눌렀다. 순간 65인치 대형 TV 화면이 밝게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즐거운 설 특집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아주 정갈하고 전문적으로 작성된 표였다. 표의 제목은 굵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씨 가문 지난 5년 가게 재무감사 보고서. 그렇다. 나 지지원은 업계에서 알아주던 재무이사였다. 엉망진창으로 꼬인 장부 속에서 핵심 문제를 찾아내 파헤치는 것이 내 전공이었다. 지난 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나의 전문 기술은 단 하루도 녹슬지 않았다. 숙부님, 숙모님, 그리고 형제님들. 나는 TV 리모컨을 손에 들고 마치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듯 냉정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설날 음식들 맛있게 드셨나요? 식재료비 총 58만 7,600원, 주류비 32만 원, 조카들 세뱃돈까지 합쳐서 이번 설 명절에만 총 21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전액 제 개인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이건 박상훈 씨, 즉 제 남편의 지난 1년간 가계 지출 내역입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다. 명세표에는 조카들 장난감 몇 개 사준 면, 10,000원짜리 기록 외에는 온통 공백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거대한 숫자 0, 이 결론으로 찍혀 있었다. 네, 다들 보시는 대로 0원입니다. 내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울렸다. 지난 1년 동안 이 남자는 생활비로 단돈 1원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은행 송금 캡처본과 병원비 영수증들이 나타났다. 지난달에 어머님. 나는 오숙자 씨를 쳐다봤다. 심장이 안 좋으셔서 수술하셨죠? 수술비랑 입원비 합쳐서 200만 원 나왔는데 그 돈도 제가 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친정 부모님께 빌려서 냈죠. 그때 우리 집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무슨 헛소리야. 오숙자 씨가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소리를 질렀다. 내 아들 월급 통장 내가 관리하잖니. 한 달에 500 넘게 버는 놈이 돈이 없긴 왜 없어. 좋은 질문입니다, 어머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에는 즉시 박상훈의 월급, 계좌 입출금 내역이 떴다. 박상훈 씨 월급 통장.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북카드일 뿐입니다. 한 달에 550만 원 들어오죠. 하지만 이 지출 내역들을 좀 봐주세요. 화면에는 빨간 박스로 표시된 충격적인 기록들이 줄을 이었다. 신우이 박미나 최신형 명품 가방 선물 450만 원, 시어머니 오숙자 여사 고가 보석 세트 700만 원, 사촌 동생 장서윤 씨 생일 용돈 200만 원, 그리고 가장 큰 지출 내역은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여성 진행자에게 보낸 후원금이 0만 원이었다. 거실이 발칵 뒤집혔다. 친척들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상훈을 쳐다봤다. 자기 친어머니가 수술을 받는데 단돈 10,000원도 안 내놓던 놈이 뒤로는 여동생 명품 사주고 인터넷 방송 여자한테 수천만 원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다. 상훈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시체 같은 잿빛이 되었다.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오숙자 씨를 날카롭게 쏘아봤다. 어머님, 이제 제가 쇼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어머님 병원비 내기 싫어서 꾀병 부린 것 같냐고요. 친정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당신들 모녀 셋이 벌려놓은 구멍 메워준 게 바로 접니다. 내 목소리가 5년 동안 억눌러온 서러움과 분노를 담아 터져나왔다. 저 이 집에 시집 와서 옷 한 벌 얻어 입은 적 없고 쌀 한 톨 거저 먹은 적 없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금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고 인테리어 비용 제 혼전 적금 털어 넣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제 커리어도 제 인생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게 뭐죠? 나는 상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참아왔던 눈물이 비로소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매일같이 끝도 없는 집안일, 당신들 모녀의 끝없는 착취와 폭언, 그리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19번째로 던져진 이혼하라는 협박뿐이었습니다. 박상훈, 당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당신이 사람이야? 상훈은 내 질문에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다 수치심이 극에 달했는지 그 비루한 남성 우월주의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화난 황소처럼 눈이 뒤집혀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이 독한 년이 감히 내 명예를 더럽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지만 그의 손바닥은 내 얼굴에 닿지 않았다. 그가 달려드는 찰나 나는 가방 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스프레이 통을 꺼내 그의 얼굴을 향해 주저없이 눌렀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매운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아으. 상우는 눈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바닥을 굴렀다. 호신용 최루 스프레이였다. 내 10번째 이혼 협박이 있던 날 변호사 친구 윤서가 억지로 내 손에 쥐어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원아, 남자의 양심을 믿지 마. 그리고 그들의 폭력성을 과소평가하지도 마. 바닥에서 비명을 지르며 뒹구는 상훈과 겁에 질려 혼비백산한 친척들을 내려다보았다. 통쾌함은 없었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비애감뿐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상훈의 몸 위로 서류 뭉치를 던졌다. 이혼 합의서야. 내 도장은 이미 찍었어. 재산 분할안도 명확히 적어놨다. 이 집 전세금은 내가 낸 거니 내 몫이고 네가 진 빚은 네가 다 떠안아.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 법정에서 보자고. 네가 공금 횡령 수준으로 회사 법인카드 쓴 내역까지 다 들고 있으니까. 나는 말을 마치고 더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그의 팔을 죽은 개 끌듯이 잡아당겨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서 경찰서 가서 별거 신고부터 하자고. 박상훈, 나 너랑 이혼해. 하늘이 무너져도 이번엔 끝이야. 최루액 때문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괴로워하는 상훈을 질질 끌어내며 나는 5년 동안 나를 질식시켰던 그 집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시어머니 오숙자의 악에 바친 욕설과 시누이 미나의 비명이 들려왔다. 친척들의 소란스러운 웅성거림도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은 투명한 벽에 가로막힌 듯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설날 밤의 거리는 한산했다. 간간히 들려오는 폭죽 소리만이 밤하늘에서 외롭게 터지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내내 상우는 최루에게 고통에 비틀거리며 내 뒤에서 발버둥을 쳤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상훈이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지지원, 너 정말 대단하다. 어디 끝까지 해보자고. 눈이 벌개진 채 독이 오른 토끼처럼 나를 노려보던 그는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네가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꿈깨. 난 절대 도장 안 찍어줘. 평생 내 집 구석에서 유령처럼 썩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것은 그와 그의 어머니가 지난 5년 동안 나를 길들여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나는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피식 웃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아까 TV로 보여줬던 재무보고서가 그대로 띄워져 있었다. 박상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아까 친척들 앞에서 보여준 건 빙산의 일각이야.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네가 회사 공금을 빼돌려서 내 엄마 사채 자금으로 빌려주고 그 여자 BJ한테 별풍선 쏜 증거들. 내가 이걸 내 회사 윤리위원회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 상훈의 안색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켰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나에 대한 진실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저 밥이나 하고 바닥이나 닦을 줄 알았던 여자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모양이었다. 너 정말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해. 내일 아침 9시 구청 민원실 앞으로 와.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챙겨서 조용히 서류에 도장 찍으면 여기서 멈춰주지. 아니면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길가에 서 있던 택시를 잡아탔다. 목적지는 시내에서 가장 화려한 5성급 호텔이었다. 내 명의로 된 카드로 가장 비싼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욕조에 장미꽃잎을 가득 띄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다. 푹신한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자 온몸을 감싸는 해방감과 자유가 느껴졌다. 나는 친구 윤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다 끝냈어. 메시지는 곧바로 답장이 왔다. 잘했어, 여왕님. 축하 파티라도 열어줄까?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파티는 됐고 내일 아침 9시에 구청으로 와줘. 내 증인이 되어줘. 다음 날 아침 나는 알람 소리도 없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났다. 창을 열자 따스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결혼 전 가장 좋아했던 세련된 오피스룩을 꺼내 입었다. 7cm 굽의 하이힐을 신고 당당하게 구청 입구에 나타났을 때 상우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어젯밤의 충격 때문인지 그는 엉망진창이었다. 밤을 꼬박 세운 듯 눈은 움푹 들어갔고 턱수염은 거칠게 돋아 있었으며 옷차림조차 어제의 그 기름때 묻은 차림 그대로였다. 그의 곁에는 시어머니 오숙자 씨와 시누이 미나가 마치 문지기처럼 서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나를 잡아먹을 듯 험악했다. 윤서 역시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 윤서가 내 옆에 서자 상훈의 가족들은 기세가 한풀 꺾인 듯 주춤거렸다. 지지원, 이 독한 년. 내가 우리 집안 설 명절을 이렇게 망쳐놓고 마음이 편해. 시어머니가 다가오며 소리를 지르려 하자 윤서가 차갑게 가로막으며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오숙자 씨, 말씀 삼가시죠. 모욕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시면요. 지금 하시는 말씀 모두 증거로 남기고 있습니다. 차가운 법률 용어 앞에 시어머니의 천박한 행패는 맥없이 무너졌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순조로웠다. 나의 협박이 통한 것인지 상우는 내내 입을 다문 채 직원이 시키는 대로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마침내 이혼신고 접수증을 손에 쥐었을 때 나는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반면 상우는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비틀거렸다. 그는 접수증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끝났어. 정말 끝난 거야? 나와 윤서가 돌아서려 하자 그는 정신이 든 듯 내 팔을 붙잡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구는 거야? 지원아? 나는 그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차갑게 대꾸했다. 내가 더 이상 당신네 집 무료가사 도우미로 살기 싫어졌거든. 구청을 나온 나의 다음 목적지는 그동안 내가 갇혀 지냈던 그 집이었다. 아직 그곳에는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할 물건들이 남아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설날 먹다 남은 음식들이 식탁 위에 방치되어 상해가고 있었고 바닥은 씨껍질과 쓰레기로 가득했다. 시어머니와 미나는 내가 들어오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미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저댔다. 여기 왜 또 왔어? 여긴 이제 우리 오빠 집이야. 내 물건들 챙기러 왔어. 나는 대꾸도 않고 안방으로 직행해 미리 준비해온 대형 이삿짐 박스에 내 옷과 책, 전문 서적들을 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대청소를 시작했다. 내가 직접 샀던 다이슨 청소기의 코드를 뽑아 박스에 담았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내가 손수 바느질한 고가의 실크 쿠션들도 걷어들였다. 주방으로 가서는 내가 독일 직구로 샀던 쌍둥이 칼세트와 아껴온 드롱기 커피 머신을 챙겼고 화장실에 설치했던 스마트 비데 노즐까지 떼어냈다. 심지어 내가 갈아 끼웠던 절전형 LED 전구들까지 빼냈고 수건 한 장, 내가 좋아하던 조말론, 디퓨저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챙겼다. 미나는 기가 막힌다는 듯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다. 지지원, 너 정말 너무하다. 이건 강도질이나 다름없어.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싸늘하게 쳐다봤다. 미나 씨, 지난달에 내 카드로 긁은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언제 돌려줄 거야? 그리고 대학 4년 내내 내가 내준 등록금이랑
생활비 합치면 1억이 넘어. 그 내역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갚을래 아니면 법원에서 만날래? 미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어 입을 꾹 다물었다. 마지막으로 현관에 선나는 벽에 걸린 거대한 웨딩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속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 웃고 있었다. 지금 보니 그저 가증스럽고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사진을 떼어내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비참하게 튀어오르는 소리는 내 가엾은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나는 세 개의 커다란 가방을 끌고 그들의 원망 어린 시선 속에서 당당히 걸어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잘 가라. 지옥 같던 집. 잘 가라. 어리석고 비굴했던 지지원. 오늘부터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지지원. 설날 아침 7시 반. 시어머니 오숙자 씨는 습관처럼 침대에 누운 채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밥을 안 해? 오늘 아침엔 3가지 소를 넣은 만두 좀 쪄와라. 어제 남은 반죽은 꼭 다 쓰고 텅 빈 집안에 그녀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주방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어떤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그녀는 어제 그 무료 가사 도우미가 정말로 아들과 이혼하고 집을 절반이나 비워버린 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녀는 화풀이 대상을 아들에게로 돌렸다. 그녀는 상훈의 방으로 들이닥쳐 이불을 똥 걷어치우며 소리를 질렀다. 박상훈, 잠이 오니? 내 마누라가 집구석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도망갔는데 잠이 와? 이 무능한 놈아. 숙취와 이혼 스트레스로 머리가 깨질 것 같던 상훈도 결국 폭발했다. 저초 시끄러워 죽겠네.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매일 지원이 면전에서 이간질하지만 않았어도 이 사달이 낫겠어? 이제 밥해줄 사람도 청소해줄 사람도 없는데 속이 시원해? 상훈이 어머니에게 대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오숙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내 팔자야. 죽어라 키운 아들이 남의 편을 들다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보나. 이 배간시할 놈아. 모자는 집안의 온갖 캐캐묵은 일들을 들춰내며 처절하게 싸웠고 결국 상우는 아침도 거른 채 집을 뛰쳐나갔다.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난 시누이 미나는 거실로 나와 눈을 비비며 물었다. 엄마, 배고파. 지원 올케가 맛있는 거 뭐 해놨어? 먹긴 뭘 먹어. 그년 나갔다니까. 이제 너 수발 들어 줄 사람 없어. 오숙자 씨의 신경질적인 대답에 모녀는 결국 배달 음식을 시켰다. 설날에 배달 음식은 비싸고 맛도 없었으며 다 먹고 남은 일회용 용기들이 거실 테이블 위에 수북이 쌓였지만 누구 하나 치우려 하지 않았다. 저녁 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한 상훈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등불도 맛있는 저녁 식사도 아니었다. 상해가는 배달 음식 냄새와 어머니의 끝없는 불평, 그리고 동동거리는 여동생의 요구뿐이었다. 오빠, 내 하얀 패딩 더러워졌는데 이것 좀 빨아줘. 내일 입어야 해. 상훈아, 저 쓰레기 좀 갖다 버려라. 팔이 꼬이겠다. 상훈은 난장판이 된 거실 한복판에 서서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 얼마나 낯설고 숨 막히는지 절감했다. 벽에 걸려있던 웨딩 사진 자리에는 흉측한 못자국만 남아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단순히 한 사람이 나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돌아오기 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두던 여자. 늦게 돌아와도 항상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어주던 여자. 자신의 삶을 세심하게 보살펴주던 그 존재가 사라진 것이었다. 심장 한구석이 도려나간 듯한 공허함과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지지원 하고 이름을 불렀다가 자신을 미친 사람 보듯 하는 어머니와 동생의 시선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그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다. 메시지를 보내봐도 빨간 느낌표만이 그를 비웃듯 떴다. 그는 철저히 차단당했다. 같은 시각 나는 윤서의 넓고 환한 거실에 앉아 최고급 레드와인을 마시며 복수 계획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었다. 1단계 여론 반격은 아주 성공적이야.
윤서가 안경 너머로 지적인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박씨네 집안 사람들 체면 중시하잖아. 어제 친척 단톡방에 터뜨린 게 제대로 먹혔어. 아주 바닥까지 긁어놨으니 한동안 정신 못 차릴 거야. 어제 심야에 나는 새 계정으로 박상훈의 불륜과 사치, 그리고 그 가족이 나를 어떻게 착취했는지 증거 사진과 글을 조목조목 정리해 친척 단톡방에 폭로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게 화목을 강조하며 참으라고 훈수두던 친척들은 순식간에 상훈을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게 바로 부저추신, 부디처신, 손밑에 장작을 빼냄, 근본부터 흔들기지. 윤서가 웃으며 덧붙였다. 이제 2단계는 경제적 제재야. 상훈이랑 연결된 모든 신용카드랑 계좌는 이미 정지시켰어. 내가 말했다. 아파트 대출금이랑 차 할부 자동 이체도 취소했으니 당장 이번 달부터 독촉 전화에 시달릴 거야. 그걸로는 부족해. 윤서가 고개를 저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줘야지. 여기 상훈이 회사 지분 구조를 좀 봐. 3년 전 회사 개편 때 직원 주식을 꽤 많이 샀더라고. 이건 부부 공동재산이야. 내 눈이 반짝였다. 상훈은 이 주식 이야기를 내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상훈이가 이 주식을 살 때 실적 달성 조건이 붙으면 계약을 맺었더라고. 실적을 못 내거나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면 배당금은커녕 회사의 거액을 물어내야 해. 나는 윤서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내가, 맞아, 그의 영광스러운 업적들을 아주 우연한 경로로 회사 고위직들이 알게 하는 거지. 가정도 못 지키고 공금 횡령 의혹까지 있는 직원을 어느 회사가 믿고 쓰겠어? 나는 윤서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감탄을 내뱉었다. 윤서야, 너 정말 악마 같다. 윤서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요정처럼 미소 지었다. 악마를 상대할 땐 악마의 방식이 필요하지. 지원아, 강자들의 세계로 돌아온 걸 환영해. 잔 부딪히는 소리가 청명하게 울려 퍼졌고 창밖으로 새해의 첫 태양이 구름을 뚫고 도시를 밝히고 있었다. 나의 새로운 시작이자 박씨 일가의 악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박상훈에게 돌아갈 업보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맹렬하게 찾아왔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정월 초사흘,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우디 A6을 몰고 시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백화점으로 향했다. 지난 이틀 동안 집안에서 겪은 울분을 소비로 달래고 친척들 앞에서 깎인 체면을 조금이라도 회복해보려는 속셈이었다. 명품 매장에서 미나는 500만 원이 넘는 신상 가방을 골랐고 상우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려는 듯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월급 카드를 점원에게 내밀었다. 점원은 카드를 단말기에 긁어보더니 죄송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주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잔액이 부족합니다. 상우는 그럴 리 없다며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지만 이어진 다른 신용카드마저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구경꾼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 속에서 그는 순식간에 체면을 구긴 광대가 된 기분이었다. 미나는 가방을 못 사게 되자 짜증을 냈고 숙자 씨는 창피함에 아들을 끌고 백화점을 서둘러 빠져나왔다. 차에 올라탄 상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월급 카드 부카드의 한도를 내가 설정해 두었다는 것과 주카드를 쥐고 있던 내가 이혼 직후 모든 부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정지시켰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었지만 당연히 연결되지 않았고 화풀이는 애꿎은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다 엄마랑 미나 너 때문이야. 내가 이런 망신을 당해야겠어? 돈 쓸 때는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우리 탓이니? 차 안에서는 다시 한번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부터 상훈에게는 은행의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박상훈 고객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연체되었습니다. 차량 할부금도 미납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의 재테크 수익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어 그가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 그 거대한 짐이 오롯이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상우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계좌를 조회해 보았으나 그의 명의로 된 잔고는 대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비로소 이 집안의 진짜 경제적 기둥이
누구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거머리처럼 매달려 있던 자신의 무능함을 마주하며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엄마, 숨겨둔 돈 좀 있잖아. 우선 급한 불부터 끄게 좀 내놔봐. 하지만 숙자 씨는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경계하며 발을 뺐다. 내가 돈이 어디 있니? 내 집 사주고 차 사주는데 다 썼지. 상우는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지지원이 이미 다 조사했어. 내 돈 빼돌려서 밖에서 사채놀이한 거 다 안다고. 그거 당장 회수해와. 안 그러면 이 집 경매로 넘어가. 숙자 씨는 자신의 비밀 금고가 들통나자 당황하며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은 이미 돈을 떼먹고 잠적하거나 오히려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돈의 압박은 박 씨 일가의 목을 조여왔고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그들이 아수라장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마지막 한 방을 더 날렸다. 상훈이 인터넷 방송, 여자 진행자에게 보낸 거액의 후원금 기록과 숙자 씨의 불법 사채 증거를 세무당국과 금융감독 기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곧이어 세무조사 통지서가 박 씨 집안에 날아들었고 그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라 법적 처벌과 감옥행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숙자 씨는 자신의 명예와 아들의 장래가 무너질까 두려워 마지막 수단인 고육지계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연기했다. 지원아, 내 새끼야. 내가 잘못했다. 상훈이도 밥도 안 먹고 너만 찾고 있어. 이 애미가 죽기 전에 너 한 번만 보고 싶구나. 지금 응급실에서 내일 모레 한다는데 만약 내가 며칠 전에 지지원이었다면 속아 넘어갔겠지만 이미 윤서를 통해 그녀가 시장에서 멀쩡히 흥정하며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어머님, 병실 번호 보내주세요. 지금 갈게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오스카 상급의 명연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숙자 씨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고 상훈과 미나는 양옆에서 오열하며 나를 구원자 보듯 맞이했다. 지원아, 어머님 마음병이 깊어서 너만 고칠 수 있대.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무표정하게 병실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어머님, 안색이 정말 안 좋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분들을 모셔왔어요. 내 신호에 맞춰 윤서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 그리고 이 병원의 부원장이 병실로 들어왔다. 가족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부원장은 숙자 씨의 차트를 훑어보더니 의아한 듯 말했다. 이분 혈압만 조금 높을 뿐이지 웬만한 젊은이보다 건강하신데요? 나는 경찰관들에게 덧붙였다. 경찰 아저씨, 시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니 아들이나 딸이 방임하거나 학대한 건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보험금이라도 노린 거면 큰일이잖아요. 당황한 상훈과 숙자 씨는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 오해라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윤서는 냉철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변호사 통지서를 전달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불법 고리 대금업, 그리고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의 부당한 증여 및 공금 횡령 의혹, 모든 증거는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상훈과 숙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이 집안은 내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원래 썩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그 후로 나는 전 직장에서 쌓은 실력을 인정받아 국내 굴지의 투자회사 재무감사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5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나의 안목은 더 독해지고 정교해졌다. 반면 남겨진 박씨 일가는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다. 미나는 내가 집에 남겨두고 온 명품 가방을 몰래 내다 팔려다 중고 명품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실 그 가방은 상훈이 나를 속이기 위해 짝퉁을 진품 가격으로 뻥튀기해 선물했던 것이었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일부러 남겨둔 덫이었다. 미나는 사기 미수 혐의로 구류 처분을 받았고 그녀의 인생에는 씻을 수 없는 빨간 줄이 그어졌다. 상훈의 직장 생활 역시 한계에 다다랐다. 내가 뒤에서 챙겨주던 고객 자료와 일정을
혼자 감당하지 못해 실수 연발이었고 마침내 회사에 사활이 걸린 큰 프로젝트 미팅 날이 밝았다. 그는 기름때 묻은 정장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앉아있는 나를 마주했다. 나는 상훈의 허술한 제안서를 수술대 위에 시체처럼 차갑게 해부하며 그를 몰아붙였다. 박 주임님, 이 데이터의 근거가 뭡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기획안으로 우리 회사에 투자를 바라는 건가요? 상훈은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날로 회사에서 권고 사직 통보를 받았다. 그는 건물 밖까지 나를 쫓아와 애원했지만 나는 그를 벌레 보듯 지나쳐 윤서의 차에 올라탔다. 부메랑은 던진 만큼 돌아오는 법이야, 박상훈. 이제 내 인생의 밑바닥을 구경해봐. 상훈이 몰락의 길을 걷는 동안 나는 그가 저지른 더 깊은 범죄의 흔적들을 추적했다. 그는 단순히 공금을 유용하는 수준을 넘어 회사 구매 부서와 결탁해 대금을 부풀리고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검은 돈은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된 뒤 그가 별풍선을 쏟아부었던 여성 BJ의 해외 계좌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일에 잠시 망설임이 일었으나 친구 윤서는 냉정하게 조언했다. 적에게 베푸는 자비는 너 자신에 대한 잔인함이야. 법을 수호하는 게 내 명예를 지키는 길이야. 나는 마음을 굳혔다. 그 무렵 소문에 따르면 시어머니 오숙자 씨는 아들을 새장가 보내겠다며 동네방네 선자리를 알아보고 다녔다. 아들이 여전히 잘 나가는 줄 착각한 그녀는 우리 부부가 살던 집 근처 카페에서 젊고 영리해 보이는 아가씨와 상훈의 맞선을 주선했다. 상훈은 무리해서 새로 산 양복을 입고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고 숙자 씨는 내 험담을 늘어놓으며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그때 윤서와 함께 그 카페를 찾은 나는 경찰이 들이닥치는 광경을 목격했다. 상우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맞선 상대가 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나를 향해 네가 날 망쳤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그저 평온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난 네가 지은 죄를 돌려줬을 뿐이야. 다음 날 나는 박씨 가문의 어른인 삼숙공을 찾아가 가문의 명예를 건 마지막 결판을 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5년간의 지출 내역과 상훈의 도박빚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내게 빌려간 돈의 명세를 낱낱이 공개했다. 가문의 수치에 분노한 삼숙공은 숙자 씨를 꾸짖었고 사흘 안에 갚지 않으면 가문에서 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서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았고 그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다. 그 사이 나의 커리어는 승승장구했다. 내가 주도한 기업 인수 합병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며 본사 CEO의 특별 보좌관으로 발탁된 것이다. 나는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나만을 위한 화려한 삶을 가꾸기 시작했다. 반면 상우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며 우리 부부가 살던 아파트마저 나의 혼전 재산임이 증명되어 내 소유가 되었다. 얼마 후 숙자 씨가 면회를 와달라며 비참하게 매달리는 바람에 나는 교도소를 찾았다. 유치장 너머의 상우는 몰라볼 정도로 초라해져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그 후회조차 내가 없어서 불편해진 현실 때문임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박상훈,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날 설날 아침에 내 얼굴에 국물을 끼얹은 거야. 나는 그 말을 끝으로 그를 영원히 과거 속에 묻었다. 절망에 빠진 숙자 씨는 마지막 발악으로 내 집 주차장에서 칼을 들고 나를 습격하려 했으나 미리 신청해둔 접근 금지 명령 덕분에 경찰에 의해 제압되었다. 그녀 역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나는 비로소 그 진흙탕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1년 뒤 다시 설날이 찾아왔다. 작년 이맘때는 기름때 묻은 주방에서 30인분의 밥을 짓고 있었지만 지금은 부모님, 윤서와 함께 아늑한 거실에서 직접 빚은 만두를 먹으며 웃고 있었다. 시누이 미나는 또 다른 나쁜 남자를 만나 고생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상훈에게서는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자는 구질구질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정성껏 차린 우리 가족의 만찬 사진을 그에게
답장으로 보낸 뒤 갓 삶은 만두 하나를 뜨거운 마라 헹궈 국물 속에 떨어뜨렸다. 하얀 만두가 붉은 국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그의 계정을 영구히 차단했다. 창밖으로 터지는 불꽃이 나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듯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